예, 안녕하십니까. 민법 및 민사특별법강의 계속하겠습니다. 우리 교재 479페이지 이번 시간에 제3자를 위한 계약입니다. 조금 생소하게 들릴 수도 있죠. 제3자를 위한 계약이 뭐냐. 일단 등장인물이 3명이 나와야 돼요. 그래서 갑이 있고 상대방 을이 있는데 둘 사이에 자기 당사자들에게 직접 이익을 주고자 하는 계약이 아니라 둘이 계약을 하면서 제3자 병에게 어떤 이익을 주고자 하는 계약입니다. 이걸 제3자를 위한 계약이다. 우리가 통상적으로 계약을 체결하면 서로 간에 이익을 주고받고자 해서 계약을 체결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여태까지 배운 계약은 서로 간에 이익을 주고받고자 하는 계약이었다고 한다면 제3자를 위한 계약은 갑 내지는 을이 아니라 병에게 이익을 주고자 하는 계약이다. 이런 거죠. 네, 그래서 어떤 경우에 해당할 수 있느냐. 그래요. 아버지나 또는 아들이 자기 어린 아이들 또는 아버지, 어머니, 연로하신 부모님을 위해서 보험 같은 거 들어두는 거 있죠. 그러면 아들이 연로하신 아버지 또는 나이 어린 아들을 위해서 아버지가 서로 간에 부모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아들이 아버지를 아버지를 상대로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보험회사에다가 보험을 드는 계약이에요. 그럼 여기가 아들이고 여기가 보험회사고 혜택을 받는 아버지다. 아니면 여기가 아버지고 여기는 보험회사고 여기는 혜택을 받는 어린 아이들이다. 이럴 수 있죠. 요거를 이제 제3자를 위한 계약이다라고 하는데 보통 우리가 계약을 얘기할 때는 청약자, 승낙자라고 얘기를 하는데 여기는 요약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런 계약을 요청했다라고 해서 요약자라고 하고 여기는 승낙자라고 안 그러고 낙약자라고 합니다. 같은 의미인데 이제 낙약자라고 부르고요. 이 사람을 수익자라고 부르죠. 수익을 보는 수익자다. 또는 계약의 당사자가 아닌 제3자다. 이렇게 개념을 정립을 하는 겁니다. 여기서 여러분이 전체적인 이해를 하는데 가장 중요한 개념이 있어요. 가장 중요한 개념은 계약의 당사자가 누구냐. 계약의 당사자는 이 두 사람이 계약의 당사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게 제일 중요한 개념입니다. 이네들의 법률 관계를 이걸 대가 관계다라고도 얘기하죠. 이걸 대가 관계다. 이걸 보상관계다 이렇게도 얘기를 해요. 대가관계, 보상관계. 이걸 수익관계다 또는 이행관계다라고도 이야기하기는 하거든요. 그런데 이런 관계, 이 보상관계가 기본관계예요. 이 보상관계를 기본관계라고도 하고 이거를 계약을 직접 체결하는 관계다라고 해서 계약관계라고도 이야기하거든요. 이 가장 중요한 관계가 그러니까 갑하고 을 사이의 관계다. 즉 계약관계다 그런 의미죠. 그래서 얘네 둘 사이에 계약에 의해서 계약이 성립할 수 있고요. 이네 둘 사이에 의해서 두 사람의 의사에 의해서 계약이 효력을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두 사람의 의사에 의해서만 계약이 소멸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계약의 내용에 따라서 취소해야 될 일이 있다. 그러면 두 사람만이 취소할 수 있다는 얘기죠. 또 계약을 해제해야 될 일이 있다. 그럼 두 사람만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소멸시킬 수도 있고 또 뭐 소멸시킨다는 얘기는 계약을 변경시킬 수도 있다. 그런 의미가 되는 거죠. 어쨌든 제3자 병이 이 계약의 성립이라든지 효력 발생이라든지 기타 여러 가지는 개입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런데 계약은 갑하고 을이 했고 그렇게 계약이 체결된 사실을 병에게 알려야 될 거 아닙니까? 네, 병에게 알려야 되는데 그 알리는 행위는 을이 할 거예요. 을이 이런 계약이 있었는데 네가 수익을 받을 것이냐 라고 물어보는 거죠. 여기서 최고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최고하면 병이 수익을 받기 싫으면 나 그거 안 가질래 라고 할 수도 있지만 그래 나 그거 받을래 라고 할 수도 있는 거 아닐까요? 그래서 이 사람이 수익을 받겠다라고 수익의 의사표시를 하는 거죠. 수익의 의사표시라고 하는 게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이 병은요. 수익의 의사표시하기 전에는 단순히 계약에 포함만 돼 있는 자지 계약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는 자가 아닙니다. 그래서 수익의 의사표시하기 전과 병의 지위는요. 수익의 의사표시하기 전과 수익의 의사표시라고 난 다음에 그 지위가 달라요. 병은 수익의 의사표시하기 전에는 그냥 단순히 계약의 내용에 들어가 있는 자에 불과합니다. 포함만 되어 있는 자지 얘는 계약 당시에 현존해 있을 필요도 없고 같은 말로 특정되어 있을 필요도 없다.
그냥 계약의 내용에 포함이 돼 있고 수익을 받을 때만 현존하고 특정돼 있으면 된다. 그래서 뱃속에 있는 태아를 위해서도 제3자를 위한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태아를 위한 상해보험이라든지 태아를 위한 교육보험 같은 거 들어둘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부모님이 보험회사에다가 출생도 하지 않은 태아를 위해서 상해보험을 든다든지 출생도 하지 않은 태아를 위해서 나중에 대학 들어갈 때 교육보험 같은 거, 학자금 같은 거 받기 위해서 교육보험 같은 거 들어두는 경우가 여기에 해당할 수 있죠. 그런데 수익의 의사표시를 하고 난 다음에는요. 그러면 병의 권리가 확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제3자 수익의 의사표시는 그 권리를 확정하는 요건인 것이지 계약의 성립 요건도 아니고 효력 발생 요건도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주목해야 될 게 있습니다. 이 제3자를 위한 계약에서 가장 중요한 게 갑하고 을 관계, 즉 기본관계, 계약관계인데 혹시 이 기본관계, 계약관계에 흠결이 생겼다. 여기에 흠이 있다. 그러면 기본관계가 사기를 이유로 취소가 됐다. 라고 하면 당연히 여기 영향을 미치는 거죠. 더 이상 수익을 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죠. 자, 조금 더 하나 예를 들면요. 이렇게 예를 들게요. 갑이 병에게 줄 돈이 좀 있습니다. 한 500만 원 정도 줄 돈이 있는데 그 돈이 없으니까 갑이 병한테 내가 너한테 차를 줄 테니 차로 대물 변제 받으면 어떠냐라고 했더니 병이 나 차 너무 많다. 그러니까 나 차 필요 없다. 그래서 갑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중고 자동차 매매상인 을에게 내가 너한테 자동차를 줄 테니 자동차 매매 대금 500만 원은 네가 직접 병에게 직접 이행해 줘라 라고 계약을 체결하는 겁니다. 이런 것도 제3자를 위한 계약의 일종인 거죠. 그래서 병이 그 계약을 체결하고 자동차를 인도받으면 얘한테 매매 대금 500만 원 주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병이 수익을 받게 되면 갑과 병 사이의 채권 채무도 소멸하게 되는 겁니다. 여기서 갑과 병 사이의 채권 채무가 소멸하는 그 시점은 갑이 을과 이러한 계약을 체결했고 을이 병에게 채무를 변제한 때 그때 비로소 갑과 병 사이의 채권 채무가 소멸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면책적 채무인수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병존적 채무인수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갑의 채무를 을이 인수했습니다. 을이 인수했는데 갑의 채무가 면책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을이 병에게 채무를 완전히 완납할 때까지 갑의 채무는 남아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병존적 채무인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이 병존적 채무인수도 제3자를 위한 계약의 일종으로 보는 겁니다. 자, 이게 이제 제3자를 위한 계약의 기본 틀인데 그런데 자동차를 주기로 했는데 망가진 자동차를 갖다 줬다라고 하면 을이 병에게 자동차 매매 대금 500만 원을 줄 리가 없죠. 그래서 이 기본관계, 보상관계에 흠결이 생기면 수익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겁니다. 그 반대로 말이죠. 자동차는 을이 받았는데 병에게 500만 원을 안 준다. 즉 수익관계에 흠결이 생겼다는 얘기죠. 급부관계에 흠결이 생겼다라고 하면 당연히 기본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게 갑은 그러면 자동차 돌려달라고 하고 계약을 해제 내지는 해지해버릴 수도 있죠. 이런 경우에는 채권채무관계가 정리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수익관계에 흠결이 생겨도 보상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고 보상관계에 흠결이 생겨도 수익관계에 서로 간에 영향을 미친다라고 하는 거죠. 자, 이게 이제 가장 기본적인 관계고 우리 객관식 시험을 답 찾아낼 때는 요 네 가지 요약자와 낙약자 사이에서만 성립시킬 수 있고 요약자와 낙약자 사이의 의사에 의해서만 효력도 발생할 수 있고 요약자와 낙약자 사이의 의사에 의해서만 계약이 소멸되거나 변경될 수 있는 것이지 그런 과정에 제3자인 수익자는 개입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 이 개념이 가장 중요한 거죠. 자, 그래서 이러한 계약이 체결되면 우리 책으로 가면요. 540조가 뜬금없이 먼저 나왔잖아요. 479페이지예요. 근데 480페이지죠. 480페이지에 이제 한번 보시면요. 539조가 이제 어렴풋이 설명이 나오는데 법조문은 539조부터 시작을 해야 돼요. 그래서 계약의 일방이 제3자, 즉 계약 당사자 이외의 자에게 그 계약으로부터 생기는 권리를 직접 귀속해야 하는 내용의 계약을 제3자를 위한 계약이다라고 하는 거고 이런 계약을 체결했을 때 그러니까 계약의 당사자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수익을 주고자 하는 계약을 체결했으면 이 계약이 제3자를 위한 계약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넘어가는 게 뭐죠? 500제 40조죠. 전조의 경우, 즉 539조의 경우 채무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여기서 채무자는 을을 얘기하는 거죠. 갑이 이렇게 해서 네가 여기다가 좀 줄래라고 계약을 체결했으니까 급부할 의무는 을에게 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채무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해서 계약 이익 형수의 확답을 제3자에게 최고할 수 있고, 얘한테 이런 계약을 체결했으니 네가 어떻게 할래? 받을래? 라고 최고할 수 있고, 네. 그 채무자가 그 기간 내에 확답을 받지 못하면 제3자가 이익받을 것을 거절한 것으로 본다. 이렇게 좀 정리해 주실게요. 그래서 480페이지에 이제 넘어가시면요. 제3자를 위한 계약의 예가 나오는데, 그 제3자를 위한 계약의 예가, 여기 제3자를 위한 계약의 예가 가장 중요한 게 이 병존적 채무인수입니다. 병존적 채무인수. 여기도 이제 설명을 드렸는데, 그래서 제3자 명의의 예금 계약보다는 병존적 채무인수, 그다음에 제3자를 위한 보험 계약, 이런 거죠. 이런 두 개 정도입니다. 이게 상법에 있는 내용, 이러고 운송 계약 같은 거 이런 거 말고 우리 민법에 있는 내용에만 좀 집중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게 병존적 채무인수와 제3자를 위한 보험 계약 정도로 이렇게 파악을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성질을 한번 보시죠. 네, 좀 예를 봤고요. 자, 그 다음에 성질입니다. 제3자를 위한 계약의 당사자는 요약자와 낙약자다. 우리 조금 아까 그림에서 봤듯이 갑하고 을이 돼야 되는 거예요. 따라서 수익자인 제3자는 당사자가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쪽에 이제 화면 쪽으로 다시 한번 와 볼게요. 계약의 당사자는 요약자와 낙약자가 돼야 돼요. 제3자는 계약의 당사자가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 자, 그다음에 우리 481페이지 한번 가볼게요. 출연관계의 원인에 이걸 보상관계, 이걸 수익관계라고 하고 이걸 대가관계라고 합니다. 이 관계는 이렇게 왜 이런 식으로 이름을 붙여졌는지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간에 이게 대가관계 같기도 하고 이게 보상관계 같기도 한데 이름이 이렇게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서로 간에 약속이 됐으니까 이걸 보상관계, 수익관계, 대가관계 이렇게 한번 정해놓을게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이 보상관계다라고 해서 이 보상관계를 기본관계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거기 나에 있는 481페이지 양쪽 가로 1번에 나에 있는 보상관계는 제3자를 위한 계약의 내용을 이루고 있다. 그래서 그 흠결은 계약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고, 낙약자는 보상관계에 기한 항변으로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그 말의 의미는 아까 잠깐 설명드린 것처럼, 자, 보상관계에 기한 흠결이 생기면 여기에 영향을 미치니까 혹시 자동차가 고장난 자동차를 갖다 줬다라고 하면 병에게 500만 원 지급을 거절할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대가관계는 요약자와 수익자의 관계고요. 이거는 지네끼리 내부 관계예요. 이 채권 채무가 어떻게 생겼는지 이거 자체는 계약 자체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그래서 거기도 대가관계의 양쪽 가로 나에 보시면 이 대가관계는 제3자를 위한 계약 자체와 아무런 관계가 없어요. 갑하고 병 사이의 내부 관계입니다. 둘 사이의 채권 채무가 어떻게 생겼는지 이런 거는 계약 자체와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대가관계가 혹시 존재하지 않더라도, 그러니까 갑이 병에게 줄 돈이 없는데 병에게 줄 돈이 있는 것으로 착각을 해서 이런 계약을 체결했다라고 하더라도 이 자체는 갑하고 병 사이의 관계지 계약을 체결한 갑하고 을 사이의 법률 관계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자, 그럼 성립요건에 보시면 요약자와 낙약자 사이의 계약이, 요약자와 낙약자 사이의 계약을 보상관계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게 유효하게 성립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계약의 내용은 제3자에게 수익을 주고자 하는 내용으로 계약이 체결돼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 하고요. 다음 페이지 보시면요. 482페이지. 제3자가 취득하는 권리는 채권인 것이 보통이지만 물권 그 밖의 권리라도 무방하다. 그래서 제3자를 위한 계약은 제3자에게 권리를 취득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효력입니다. 제3자에 대한 효력인데 제3자의 권리 취득이에요. 제3자의 권리 취득은 수익의 의사표시예요. 수익의 의사표시하기 전에는 제3자는 그냥 계약에 포함되어 있는 자지 수익의 의사표시를 해야 제3자가 권리가 확정이 되는 겁니다. 제3자 권리 취득인데 제3자는 채무자에 대하여 계약의 이익을 받을 의사표시를 함으로써 채무자에 대하여 직접 권리를 취득한다. 그러니까 이 제3자를 위한 계약에 처음 시작할 때
민법 제540조부터 나왔는데 실제로는 539조가 앞에 있어요. 그 539조를 먼저 해야 540조가 이해가 되는데 그거 하나가 지금 빠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3자는 채무자에 대하여 계약의 이익을 받을 의사표시를 해야 된다. 이게 수익의 의사표시잖아요. 수익의 의사표시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 권리를 직접 취득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고요. 자, 수익의 의사표시로서 권리를 취득하는 제3자의 권리는 일종의 형성권이다. 자, 큰 의미는 없고요. 제3자가 취득하는 권리의 내용은, 그럼 제3자가 취득하는 권리의 내용은 갑하고 을이 보험계약을 체결했다. 그럼 보험계약상의 수익자의 지위를 취득하는 것이고, 갑하고 을 사이에 자동차 매매계약을 체결했다. 그럼 대금 채권을 취득하는 거죠. 그러니까 제3자가 취득하는 계약의 내용은 갑하고 을 사이의 계약의 내용, 즉 보상관계의 내용이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 보상관계의 효력에 의해서 병이 권리를 취득하고 말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권리의 내용은 당사자 계약으로 정해진다라고 하는 거고요. 계약의 당사자는 제3자 수익의 의사표시를 하기 전에 합의로서 그 내용의 변경 또는 소멸시킬 수 있다. 여기 나와 있지 않습니까? 자, 계약의 내용을 변경 또는 소멸시킬 수 있는 거, 요거는 갑하고 을 사이의 합의로만 가능한 겁니다. 예, 요 내용 들어가 있습니다. 자, 그러나 제3자가 수익의 의사표시해서 권리를 취득한 후에는 그 내용을 또는 그 내용을 변경하거나 소멸하게 할 수 없다라고 하는데, 여기는 문맥이 조금 부족합니다. 제3자가 수익의 의사표시를 하고 권리를 취득한 후에는 그 내용을 변경 또는 소멸케 할 수 없다가 당사자 합의로 변경 또는 소멸케 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제3자가 수익의 의사표시를 하고 난 다음에 조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 여기다가 자동차 500만 원짜리를 주고 여기서 500만 원이라고 하는 매매대금을 병에게 주기로 약속을 해서 병이 좋다, 그럼 너한테 500만 원 받을게 라고 했는데, 그 다음에 지네 둘이 합의로 매매대금을 400만 원으로 해서 400만 원만 주자, 이렇게 합의 못 한다는 얘기예요. 병이 수익의 의사표시하고 난 다음에는요. 그런 것이지, 혹시 이 자동차가 망가진 자동차고 사기당했다 그럼 사기를 이유로 계약을 취소하는 건 을이 취소할 수 있는 거죠. 또 을이 얘한테 돈 줄 의사도 없는데 자동차 먼저 가져갔다 그럼 얘가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해 버릴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취소나 해제권 행사해서 이 계약을 소멸시키는 건 가능한 거예요. 둘 합의로 계약을 변경하거나 소멸시킬 수 없다는 것이지 취소권이나 해제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하셔야 됩니다. 자, 이때 이제 483페이지 계약에 의한 제3자 지위인데, 계약에 의한 제3자 지위는 계약의 당사자가 아니다라고 하는 양쪽 가로 A에 있는 내용, 계약의 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계약을 소멸시키는 건 제3자가 할 수 없어요. 계약을 소멸시키는 건 갑하고 을이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해제권, 취소권을 행사할 수 가지지 못한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 내용이 중요한 내용이고 B하고 C 같은 경우는 크게 신경 안 써도 됩니다. 이때 요약자에 대한 권리다라고 해서 요약자를 채권자라고 얘기를 하는 건 계약의 내용에 따라서 병에게 급부해 주시오라고 요구할 수 있는 자기 때문에 요약자를 채권자라고 하고 낙약자를 채무자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럼 요약자는 계약의 당사자죠. 계약의 당사자이기 때문에 요약자는 야, 내가 너한테 자동차 줬으니까 너는 병에게 빨리 급부해 줘라 라고 하는 급부 청구권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3자에 대한 채무를 이행하라고 청구할 권리를 가진다라고 하는 거고요. 요약자의 계약상 지위는 뭐냐? 계약의 당사자입니다. 그래서 혹시 을이 병에게 500만 원을 안 주면 이 계약 해지해 버릴 수도 있어요. 아니면 을이 사기를 쳤다. 갑에게 사기를 쳤다. 그럼 사기를 이유로 계약을 취소할 수도 있는 자가 갑인 거죠. 갑. 그럼 낙약자는요. 낙약자, 그 양쪽 가로 2번에 낙약자도 계약의 당사자입니다. 자동차가 잘못된 거다라고 하면 사기를 이유로 취소할 수도 있고 또 해제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낙약자에 대한 효력인데, 제3자를 위한 계약의 무효, 취소, 해제 등의 사유는 모두 요약자와의 관계에서 결정되며 그 결과를 제3자에게 주장할 수 있다. 누가? 낙약자가. 그러니까 이 기본 관계에 흠결이 생기면 여기다가 나 너한테 500만 원 주기로 한 거 못 준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말 자체가 542조를 해석을 한다라고 해서 조금 해석해서 그대로 법조문 그대로 안 집어넣고 해석해서 풀이해서 집어넣는데 이 자체가 더 어렵죠. 그래서 낙약자는 계약에 기인한 항변으로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계약에 기인한 항변으로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그 말인 거예요. 이게 542조가 뭐냐면 이게 흠결이 있는 자동차가 왔다. 그러면 여기다가 돈 못 준다라고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위에 있는 첫 번째 줄, 두 번째 줄은 지워버리고
두 번째 줄 후단부하고 세 번째 줄에 있는 내용 가지고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시험엔 그 지문이 나와요. 예. 그리고 나 제3자에게 이행할 채무에 관해서는 요약자에 대해서도 채무를 진다. 그러니까 병존적 채무 인수죠. 예를 들어서 갑이 병에게 줄 돈이 500만 원이 있었는데 자기의 자동차를 을에게 팔고 을이 500만 원 주기로 약속을 했다. 그 약속을 했다 그래서 갑이 병에게 줄 돈 채무가 소멸하는 거 아니잖아요. 을이 병에게 변제해야만 소멸하는 거죠. 그러니까 을이 병에게 변제할 때까지는 이제 채무자가 두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병존적 채무인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나의 그런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제3자에게 이행할 채무에 관해서 요약자에 대해서도 채무를 진다라고 하는 건 요약자에 대해서도 채무를 진다. 이 사람도 여기다가 채무를 부담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요약자는 을에게 자동차를 줘야 될 채무도 또 갖게 되는 거죠. 이때 낙약자, 채무자는 제3자는 여기다가 최고할 수 있다 그랬습니다. 상당한 기간을 정해서 수익을 받을 것인지 여부에 확답을 최고할 수 있고 낙약자가 그 기간 내에 확답을 받지 못한 때는 제3자가 수익을 거절한 것으로 본다. 그래, 수익 받지 않겠다라고 한 것으로 본다. 그 제3자가 수익에 거절이 있으면 그 제3자가 수익을 안 받겠다라고 하면은 을이 500만 원 줄 데가 없잖아요. 그럼 제3자가 수익을 안 받겠다라고 하면 을은 그럼 누구에게 주는 거죠? 갑에게 이행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수익을 거절하게 되면 제3자에게 이행할 수 없게 되고 그때는 누구한테 주면 돼요? 요약자에게 줘야 되는데 이 계약의 내용 자체가 제3자에게 급부하지 않으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 그럼 그건 뭐가 되는 거죠? 후발적 불능이 돼버리는 거죠. 예, 그래서 거기는 여기까지만 나왔어요. 계약의 목적에 비춰 제3자의 급부가 절대적이 아니라고 해석되는 경우에 채무자는 제3자에 대한 급부 대신 채권자에게 급부함으로써 채무를 소멸시킬 수 있다. 그러면 절대적으로 병에게만 이행해야 되는 채무는 어떻게 할 것이냐라고 하는 거죠. 그럼 병에게 급부하지 않으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 이렇게 시험에 나온단 말이죠. 예, 그래 제3자에 대한 급부가 절대적이다라고 하는 게 나오는 게 아니라 제3자에게 급부하지 않으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라고 판단이 되면 그때는 이건 쌍방 책임 없는 사유로 후발적 불능이 돼버리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끝내는 거고요. 자, 우리 기출 문제가 그 1번에 있는 문제를 한번 보시죠. 뭐 제3자를 위한 계약으로 틀린 건데 제3자가 하는 수익의 의사표시의 상대방은 낙약자다. 그렇죠. 제3자가 수익의 의사표시는 여기다가 낙약자에게 하는 거 맞죠. 낙약자는 기본관계에 기한 항변. 여기는 또 보상관계라고 안 그러고 기본관계라고 하지 않습니까? 기본관계에 기한 항변으로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그렇다는 얘기는 망가진 자동차가 왔다. 그러면 여기에 대항할 수 있다는 얘기고요. 낙약자의 채무불이행이 있으면 즉 을이 여기다가 500만 원을 안 주면 요약자는 수익자 동의 없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그렇죠. 이 계약의 해제권은 갑이 행사하는 거죠. 또 수익자는 계약 해지를 원인으로 원상회복 청구권이 없다라고 하는데 수익자는 계약의 내용에 따라서 계약의 내용에 따라서 수익만 받는 자지 원상회복 청구라든지 이런 거 행사할 수 있는 자가 아닌 거죠. 그러면 수익자는 요약자의 제한 행위 능력을 이유로 제한 능력이라고 해야 되죠. 제한 능력을 이유로 계약을 취소하지 못한다. 수익자는 취소권이 있는 자가 아닌 거예요. 취소권이 있는 자가 아니기 때문에 취소하지 못한다가 맞는 거죠. 그래서 낙약자는 기본관계에 기한 항변으로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라고 해야 되는데 없다 그랬기 때문에 2번이 틀린 거고요. 거기 동그라미 5번은 아마 수정을 하신 것 같은데 수익자는 요약자의 제한 행위 능력이 아니라 제한 능력을 이유로라고 하셔야 됩니다. 중간에 행위자 빼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제3자를 위한 계약을 했고요. 다음 시간에는 계약의 해제 해지를 하겠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